사샤의 오디오북. 키다리 아저씨. 5월 4일. 키다리 아저씨, 지난주 토요일에는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시작되자 전교생이 흰 옷을 입고 행진을 했습니다. 4학년은 푸른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양산을 쓰고 3학년은 흰색과 노란색 깃발을 들고 저희 반은 새빨간 풍선을 들고 행진했어요. 풍선이 한꺼번에 하늘로 떠오를 때는 모두 소리치며 박수를 쳤어요. 1학년은 가늘고 긴 테이프로 장식한 초록색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어릿광대로 분장을 하고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어요. 줄리아는 허름한 외투에 수염을 달고 주름 장식이 달린 우산을 쓴 뚱보 아저씨로 분장했어요. 줄리아의 아내 역은 말레깽이에다 꺽다리인 패트시 모라이어티가 맡았어요. 두 사람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자 여기저기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설마 줄리아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셀리와 저는 경기에 출전했기 때문에 행진에는 참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둘 다 우승했답니다. 셀리는 장대 높이뛰기에서 우승했고 저는 50야드 달리기 시합에서 우승했어요. 고린 지점에서 몹시 숨이 찼지만 우리 반 학생들이 풍선을 흔들면서 응원해 주어서 무척 기분 좋았어요. 자기 반을 위해 경기에서 이기려고 노력한다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올해는 4학년이 7종목에서 우승해서 우승컵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체육관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는 게튀김과 농구공처럼 생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었답니다.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제인 에어를 읽었어요. 아저씨, 어떻게 젊은 여자, 그것도 교회 안에서만 자란 여자가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브론테 자매는 확실히 매력적인 데가 있어요. 제인이 어린 시절에 갖가지 고생하던 일을 읽었을 때는 몹시 화가 나서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었어요. 제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제인이 다닌 학교의 선생님은 리펫 원장님과 그렇게도 비슷할까요?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그렇다고 존 그리어 고아원이 제인이 다니던 학교와 같다는 건 아니에요. 존 그리어 고아원은 옷이랑 먹을 것도 넉넉하고 세수할 물도 풍부했고 지하실에는 난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변화없는 생활이요.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것 말고는 재미있는 일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아이스크림조차도 언제나 똑같은 것만 나오죠. 제가 그곳에 있던 18년 동안 딱 한 번 모험을 경험했어요. 바로 헛가대에 불이 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불이 우리 건물로 옮겨 붙을까봐 한밤중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대피할 준비를 했거든요. 다행히 불은 곧 꺼져서 우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답니다. 생활의 활력을 위해 약간의 자극을 기대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경험은 리펫 원장님께 불려가 존 스미스라는 분이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때에도 원장 선생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는 사람에게는 상상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상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친절하고 인정 많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이런 상상력을 도리어 짓밟아 버리곤 했어요. 오로지 의무만 강조하고 칭찬 따위는 없었죠. 의무는 모든 일을 곧 실증나게 만들 뿐이에요.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아원을 세우고 그곳의 원장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건 제가 잠자기 전에 하는 상상이에요.
저는 작은 부분까지 계획을 세운답니다. 음식, 옷, 공부, 놀이는 물론 벌을 주는 방법까지도 말이에요. 아무리 착한 아이라도 때로는 심각한 말썽을 부리니까요. 어쨌든 저는 저희 고아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어른이 되어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행복한 아이였다는 추억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만약 제게 아이가 있다면 저 자신이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울 거예요. 교회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만 써야 할 것 같아요. 목요일. 실험실에서 돌아오니 다람쥐 한 마리가 책상 위에 앉아 아몬드를 먹고 있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창문을 열어놓았더니 이런 귀여운 손님이 찾아왔지 뭐예요? 토요일 아침. 아저씨는 어제가 금요일이었고 오늘은 수업이 없으니까 제가 상금으로 산 스티븐슨 전집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만일 그렇다면 아직 여자 기숙사를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친구들이 6명이나 불쑥 나타나서 크림 과자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제가 가장 아끼는 양탄자 위에 끈적끈적한 크림을 떨어뜨렸어요. 이 얼룩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공부에 대한 것을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날마다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학교 공부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더 즐거운걸요. 아저씨께 보내는 편지는 늘 저 혼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언제라도 좋으니 아저씨 마음이 바뀌면 답장해주세요. 저는 이 편지를 사흘째 계속 쓰고 있답니다. 읽다가 실증나시겠어요. 이게 끝입니다. 사랑하는 분께 주디 올림. 6월 2일. 키다리 아저씨, 뜻밖의 멋진 계획이 생겼어요. 맥브라이드 씨 댁에서 올 여름에 별장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느냐고 초청해 주셨답니다. 작은 호수가 있는 에디론텍스에는 예쁜 별장이 많다는군요. 호수에서 카누를 타기도 하고 다른 별장으로 놀러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도회도 연다고 해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댄스 파티에는 지미 맥브라이드가 친구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남자들도 많이 있대요. 저를 초대해 주시다니 맥브라이드 부인은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지난번 그 댁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는 동안 저를 예쁘게 보셨나 봐요. 편지가 너무 짧아서 죄송해요. 이건 정식 편지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것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너무너무 기쁜 주디 올림. 6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의 비서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아저씨는 제가 맥브라이드 부인의 초대를 거절하고 작년 여름처럼 록윌로 농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쓰여 있더군요. 왜요? 왜 그래야 하나요? 아저씨는 뭔가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셀리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댁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는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셀리와 제가 집안일을 많이 거들어야 해요. 저로서는 집안일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자라면 집안일을 알아야 하는데 저는 고아원에서 배운 것밖에 모르거든요. 별장에는 제 또래의 여자애가 없기 때문에 셀리와 함께 지내라고 저를 초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셀리와 여름방학 동안 함께 많은 책을 읽을 계획이에요. 내년을 위해서 특히 영어와 사회학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선생님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게 훨씬 학습 효과도 좋다고 했어요. 셀리의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분은 다정하고 아는 것도 많은 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여름을 리펫 원장님과 함께 지냈는지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지미는 승마와 카누와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즐거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든 이런 생활을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저씨 소원이에요. 제발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꿈 많은 한 소녀로서 아저씨께 부탁드립니다. 주디 올림 6월 9일 존 스미스 씨께 7일에 붙이신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비서를 통해 내리신 명령대로 록윌로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이번 금요일에 출발하겠어요. 저루샤 에벗 올림 8월 3일 록윌로 농장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2달 가까이 소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솔직히 말한다면 여름 내내 저는 아저씨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맥브라이드 씨의 별장에 가는 것을 단념해야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저씨는 저희 보호자이고 저는 아저씨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왜 맥브라이드 씨 댁에 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아저씨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거 참 잘 됐구나. 가서 즐겁게 지내거라. 실례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많이 배워오너라. 그리고 공기 좋은 야외에서 몸을 단련해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라. 보람 있는 방학이 되기를 빈다. 그러나 웬걸요? 아저씨는 비서를 통해 록윌로로 가라고 하셨어요. 저를 생각해 주지 않는 그 편지에 저는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아저씨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만 보여주셨어도 저는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거예요. 물론 아저씨께 답장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 혼자서만 자세한 긴 편지를 재미있게 써 보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아저씨 덕분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게 너무나 힘든 약속이에요. 저는 몹시 외로운걸요. 제가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저씨 한 분뿐인데 그분은 그림자에 불과하니까요. 아저씨는 제 상상 속의 사람일 뿐이에요. 실제의 아저씨는 제 상상과 많이 다를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저씨께서는 언젠가 제가 몹시 아팠을 때 딱 한 번 편지를 보내주셨지요. 지금도 제가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그 편지를 꺼내어 읽어보곤 해요.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못했군요. 제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아저씨를 용서해드리고 다시 명랑한 주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셀리에게서 즐거운 별장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받으면 아직도 심술이 나긴 해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지내야겠어요. 저는 소설을 쓰고 있어요. 벌써 단편 소설을 4편이나 써서 각각 다른 잡지사로 보냈답니다. 이제 아저씨는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저는 접이 도련님이 비 오는 날 놀곤 했다던 다락방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창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늑한 곳이에요. 창밖의 떡갈나무에는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어요. 아저씨 다음에는 농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아 더 재미있는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비라도 한 차례 내렸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아저씨의 주디.
8월 10일. 딸이 아저씨, 저는 지금 목장 연못가에 있는 버드나무 줄기에 걸터 앉아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발 밑에서는 개구리가 울고 머리 위에서는 매미가 노래하고 제 옆에서는 꼬마 다람쥐 한 쌍이 나뭇가지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곳에 온 지 1시간쯤 됐어요. 나뭇가지가 갈라진 곳에 커다란 방석을 2장이나 깔았더니 푹신한 의자처럼 되어서 앉아있기에 편해요. 아주 근사한 작품을 쓰고 싶은데 여주인공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여자애를 내버려 두고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저씨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니까요. 만일 아저씨께서 번잡한 유혹에 계신다면 이 상쾌한 바람과 찬란한 햇빛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린 뒤에 이곳은 마치 천국과도 같답니다. 천국이라니까 문득 떠오르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말씀드렸던 네거리 모퉁이에 사시는 켈로그 목사님 생각나세요? 그분이 지난 겨울 폐렴으로 돌아가셨대요. 47년 동안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다 가신 분이지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6번이나 들었어요. 지금쯤 천당에서 황금관과 하프를 얻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은 거드름을 피우세요. 그래서 교인들은 새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큰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 동안 저는 다락방에서 밤을 새워 책을 읽었어요. 주로 스티븐슨 작품이지요. 그가 쓴 소설 속의 인물보다 스티븐슨 이야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만 달러나 되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요트를 산 사람이거든요. 요트를 타고 남쪽 나라를 여행했다니 정말 멋지지요? 만약 제 아버지가 1만 달러의 유산을 남기셨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스티븐슨이 살았다는 남쪽 나라 바일리마에 가보고 싶어요. 열대지방을 구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언젠가는 온 세계를 다 가보고 싶어요. 위대한 작가나 화가, 극작가 아니면 배우, 무엇이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면 꼭 가볼 생각이에요. 저는 방랑벽이 있나 봐요. 지도를 보기만 해도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고 훌쩍 나서고 싶어지거든요. 언젠가 꼭 남쪽 나라의 야자수와 사원을 구경하고 말겠어요. 목요일 황혼 무렵에 현관 계단에 앉아서 이 편지에 새로운 소식을 쓰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주디는 요즘 철학에 관심이 깊어서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보다는 세계에 관한 일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저씨께서 원하신다면 써드리겠어요. 화요일에는 이 농장의 돼지 9마리가 시냇물을 건너서 도망을 쳤는데 8마리만 되돌아왔어요. 누군가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지만 다우드 부인 댁의 돼지가 1마리 늘어난 게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위버 씨는 곡간과 헛간을 호박색으로 칠했어요. 그분은 그 흉한 색을 칠해놓고 때가 덜 타는 색이라고 만족해 하십니다. 암탉은 15개의 달걀을 품었지만 병아리가 된 것은 겨우 3개뿐이었어요. 달걀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보니리그 내거리에 있는 우체국 겸 잡화점에 새로 취직한 사무원이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7나 되는 자메이카 진저라는 술을 다 마셔버렸다는군요. 아이러 해치 할아버지는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답니다. 그 할아버지는 돈을 잘 벌던 시절에 저축을 한 푼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동네 사람들의 동정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잡화점에서 25센트를 주고 산 새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그림은 요즘의 제 모습이에요. 건초를 주우러 가는 중이랍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네요. 마을의 뉴스는 다 쓴 셈이에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올림. 금요일. 아저씨 안녕하세요? 굉장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고요? 아저씨는 절대로 알아맞히실 수 없을 거예요. 글쎄, 저비스 씨가 리즈 아주머니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분은 자동차로 버크셔 지방을 여행하는 중인데 깨끗하고 조용한 농장에서 쉬고 싶다고 하셨대요. 언제라도 즉시 묵을 수 있는 방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야단법석을 피웠는지 몰라요. 온 집안을 대청소하고 커튼을 전부 떼어 빨았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는 꽤 지저분하게 사는 줄 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답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샘플 씨 부인은 훌륭한 주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비스 씨는 언제 도착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잔뜩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 더 대청소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그로버가 끄는 마차를 타고 혼자서 나가려고 해요. 아저씨가 만약 늙은 그로버를 보신다고 해도 저희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하며 안녕히. 주디 올림. 추신. 마지막 말이 근사하지 않나요? 스티븐슨의 소설을 흉내내 본 거랍니다. 토요일. 또 한 번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편집 배원 아저씨는 하루에 한 번 점심때 오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편지를 붙이지 못해서 또 쓰는 거예요. 시골의 집배원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고마운 분이세요. 편지를 배달해 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필요한 것을 대신 사다 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읍내까지 물건을 사러 가지 않아도 되는 때가 많아요. 어제는 구두끈과 크림, 하늘색 넥타이, 구두약 등을 겨우 10센트만 받고 사다 주셨어요. 10센트면 주문에 비해 아주 싼 거예요. 게다가 다른 곳의 소식도 전해준답니다. 집배원 아저씨가 들르는 길목에 신문을 보는 집이 5집쯤 있거든요. 그분은 마차에서 그 신문을 골고루 읽고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새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다든가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든가 록펠러 씨가 죽으면서 존 그리어 고아원에 $100만 주었다는 사건이 생겨도 문제없이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저비스 씨는 오지 않았어요. 이 농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드나드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저비스 씨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청소 때문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리즈 아주머니와 있으면 따분해요. 좋은 분이긴 하지만 혼자서만 수다를 떠시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 사람들의 세계는 이 작은 언덕뿐이거든요. 마치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살 때와 비슷해요. 그곳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철사로 감겨진 담장에 의해 묶여 있었거든요. 하긴 그때는 너무 바빠서 따분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침대를 깨끗이 치워야 하고 아이들의 얼굴도 씻어줘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시 한번 아이들을 씻어주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고 프레디 퍼킨스의 뚫어진 바지를 기워야 했으니까요. 공부는 틈나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그러니 잠자리에 들 때는 언제나 지쳐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그립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2년쯤 대학 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으면 정말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뻐요. 아저씨, 이제는 들려드릴 만한 새로운 일이 없어요. 다음에 더 긴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주디. 추신. 올해 상추 농사는 시원치 않습니다.
한창 자랄 시기에 비가 안 와서 그런가 봐요. 8월 5일. 아저씨, 드디어 저비스 씨가 오셨어요. 매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아마 그분도 그러실 거예요. 벌써 열흘째 묵고 계시는데 아직도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걸요? 리지 아주머니는 어른인 그분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떠받들어 준답니다. 보기 거북할 정도예요. 아기였을 때도 저렇게 응석을 받아 주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처럼 멋진 분으로 자랄 수 있었는지 신기하다니까요. 식사 시간이 되면 저와 저비스 씨는 작은 식탁을 들고 현관으로 가기도 하고 가끔은 나무 밑으로 가기도 하고 비가 오거나 쌀쌀한 날엔 응접실로 옮겨서 식사를 해요. 그분이 식사할 장소를 정하면 캐리는 그곳으로 식탁을 옮겨 놓습니다. 요리 접시들을 먼 곳까지 날라야 할 때는 수고비로 $1를 주십니다. 그 돈은 언제나 설탕 항아리 밑에 놓여 있어요. 저비스 씨는 무척 다정한 분이에요. 첫인상은 펜들턴 집안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꾸밈 없고 상냥한 분이세요. 남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분은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잘난 척하지 않고 허물 없이 대하기 때문에 상대도 금세 마음을 터놓게 돼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복장이 별났기 때문이죠. 헐렁한 반바지, 주름 잡힌 재킷을 입거나 흰 플라넬 옷, 승마복 같은 옷을 입거든요. 그분이 색다른 옷을 입으면 리지 아주머니는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답니다. 그리고 앉을 때 새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식의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저비스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리지, 이제는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는 이미 어른이 되었으니까. 키가 크고 멋있는 저비스 씨가 어린 시절에 샘플 부인의 무릎 위에서 재롱을 부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 뭐예요. 부인의 무릎을 보면 더 우스워요. 샘플 부인은 살이 쪄서 무릎이 2겹에다가 턱이 3겹이랍니다. 하지만 저비스 씨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아주 날씬했다고 해요. 우리는 요즘 여러 가지 모험을 즐기고 있어요. 이 부근을 수킬로미터에 걸쳐 탐험하기도 하고 깃털로 만든 조그만 낚시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답니다. 소총과 권총을 쏘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승마도 해요. 늙은 말 그로버는 놀랄 만큼 원기가 왕성해요. 사흘 동안 보리만 먹였거든요. 송아지를 보고는 놀라서 저를 태운 채 정신없이 도망을 쳤을 정도예요.